안녕하세요, 여러분. 돈의 역사를 통해 부의 지혜를 캐내는 채널, 머니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이란 잠재력을 믿는다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그 잠재력에 투자하십시오. 역사가 주는 부의 지혜, 그 첫 번째 열쇠를 함께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위대한 장군, 불가능을 모르는 정복자, 알프스를 넘는 백마탄 영웅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나폴레옹은 강철과 대포로만 유럽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그는 서명, 밀랍 인장, 그리고 대차대조표로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포탄이 울려 퍼지는 전쟁터 뒤편에서는 더 조용하지만 훨씬 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죠. 재무관료, 공증인, 은행가, 서기들이 장군이 연대를 움직이듯 숫자를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건 희대의 전술가 나폴레옹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나폴레옹은 제국의 CEO, 프랑스라는 부도 직전의 회사를 인수해 초우량 기업으로 바꿔놓은 구조조정 전문가 나폴레옹입니다. 그는 자신 이전의 대부분의 통치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국가는 한두 시즌 정도는 적보다 잘 싸울 수 있지만 적보다 오래 버티려면 결국 돈, 즉 재정에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을 진짜 이야기입니다. 혁명으로 텅 비어버린 국고를 물려받은 코르시카 출신의 한 젊은 군인이 어떻게 15년간의 전쟁과 법률 제정, 근대화를 뒷받침할 만큼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재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18세기 말 프랑스는 한마디로 우아한 옷을 입은 난파선이었습니다. 왕정은 스스로 만든 빚더미 아래 무너졌죠. 수십 년 동안 왕들은 전쟁 자금과 궁정의 사치를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세금 시스템이 기가 막혔어요. 가장 부유한 계층인 귀족과 성직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가난한 제30분만 쥐어짰습니다. 딱 우리나라 금수저 흑수저 논란의 원조격이죠. 이러니 나라가 버티겠습니까?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터졌을 때 정치 구조는 뒤집혔지만 이산술 문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죠. 새로운 혁명 정부는 아시냐라는 집회를 발행하는 비상대책을 내놓습니다. 몰수한 교회 땅을 담보로 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고통 없이 유동성이 공급되는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없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790년대 중반, 물가는 폭등하고 화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일상적인 거래마저 불신으로 마비됐죠. 군인들은 가죽 군화가 없어 나무 신발을 신고 행군했고, 채권자들은 종이 쪼가리가 아닌 금속, 즉 금과 은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는 정치적 비전은 있었지만 돈의 척추가 없었습니다. 1799년 나폴레옹이 제1통령으로 이 혼돈의 한복판에 등장합니다. 그의 나이 29, 훈련받은 군인이자 본능적인 시스템 사상가였죠. 그는 무엇이 가장 먼저 와야 하는지 꿰뚫어 봤습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군대를 지휘하기 전에 화폐를 지휘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혁명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나라에서 급진적인 일을 벌입니다. 바로 은행을 만드는 것이었죠. 옛 왕실처럼 특권층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경제의 산소 공급을 위해 설계된 하이브리드 기계 말입니다. 1800년 그는 프랑스 은행 설립을 인가합니다. 민간 투자자들이 자본을 대고 국가는 특권과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죠. 이 조합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순수한 공공화폐는 다시 정치 논리에 휘둘려 마구 찍어낼 위험이 있었고, 순수한 민간금융은 또 다른 과도 지배, 즉 소수의 금융재벌에게 휘둘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은행은 상업어음을 할인해주고 지급결제를 안정시키며 결정적으로 파리에서 엄격한 한도 내에서 은행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과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돈은 확실히 결제될 것이고 당신의 월급은 내일도 같은 가치를 가질 것이다. 신뢰에는 연설이 아니라 앵커, 즉 다이 필요합니다. 나폴레옹은 두 개의 닻을 내립니다. 첫째, 그는 재무부를 전문적인 조직으로 재건합니다. 그는 니콜라 프랑스와 몰리앙이라는 조용한 천재를 발탁해 프랑스가 수세대 동안 보지 못했던 엄격한 규율로 국고를 관리하게 합니다. 현금 흐름은 중앙으로 집중되고 체납된 세금은 목록화되어 삭감되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회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그는 프랑스에 측정 가능한 영혼을 가진 새로운 돈을 줍니다. 1803년 제르미날 프랑이 탄생합니다. 이 화폐는 은과 금의 고정된 무게에 그 가치가 연동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종이 신기루 끝에 회계 단위가 다시 현실의 단위가 된 것입니다. 이건 그냥 금융 트렌드를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회 계약이었어요. 빵집 주인, 군인, 납품업자 모두 내일의 동전이 오늘의 동전과 같은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믿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르미날 프랑이 바로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IMF 외환위기 이후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었다가 다시 안정적인 환율을 되찾는 것과 같은 충격과 안정감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돈은 그 뒤를 바치는 세금만큼만 강합니다. 나폴레옹은 부르봉 왕가가 민간 징세업자에게 세금 징수를 맡기는 시스템이 부패와 분노를 낳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폐지합니다. 이제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걷기로 한 것이죠. 토지세, 개인 및 동산세, 직업특허세, 그리고 간접세. 이 네 가지 기둥이 강화되고 철저히 집행되었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은 뇌물 주머니 대신 회계장부를 들고 다녔습니다. 카다스트르라고 불리는 상세한 토지 대장이 확장되어 세금 부과가 유력자의 입김이 아니라 측정된 토지 면적에 근거하게 되었습니다. 1807년에는 최고 회계감사원을 설립하여 자신이 전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엄격함으로 공공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게 했습니다. 그의 모델에서 감사는 사후약 방문이 아니라 신뢰라는 신경계 그 자체였습니다. 재정의 기초를 재건한 나폴레옹은 이제 자신의 시대를 정의할 과제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왕정의 파멸을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계속되는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었죠. 이 지점에서 그는 가장 현대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그는 전쟁을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취급합니다. 승리한 전투는 단순한 전략적 성공이 아니라 수익 이벤트였습니다. 패전국에는 막대한 배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곡물, 말, 군복, 금속 같은 물자는 징발되어 가격이 매겨지고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점령진은 그들을 점령한 군대에게 보급품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본국의 재무부는 최악의 지출 급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선의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1806년 예나 전투에서 프로이센이 격파되자 배상금이 쏟아져 들어왔고 1807년 틸지트 조약 이후에는 더 많은 돈이 패전국들로부터 흘러들어왔습니다. 제국은 이기는 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금 조달 채널을 다각화했습니다. 1803년 그는 미국의 루이지애나를 $1,500만 달러에 매각합니다.
현금과 채권이었죠. 방어할 수도 없는 서쪽 식민지에 대한 헛된 꿈보다 당장 손에 줄 수 있는 돈과 영국의 허를 찌르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는 정복지의 행정적 혼란을 과세, 가능한 질서로 바꾸었습니다. 나폴레옹 법전이 시행되고 관세가 복원되고 지역 재무부는 예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업을 위한 신용 창출까지 구상하여 군대가 행군하는 동안 상업이 숨쉴 수 있도록 시립저축은행과 지방할인 어음교환소 설립을 유도했습니다. 제국의 경제는 전쟁의 뒷전이 아니라 제2의 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폴레옹에게 그것은 바다였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지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1806년 유럽의 항구를 영국 상품에 대해 폐쇄하도록 설계된 거대한 경제 봉쇄령, 즉 대륙 봉쇄령으로 영국을 질식시키려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전략적 금융이었습니다. 적의 무역 수익을 차단하고 신용을 고갈시키며 총 한 발 쏘지 않고 의지를 꺾는다는 계획이었죠. 그러나 현실에서 이 정책은 인간의 인센티브와 만나 패배했습니다. 밀수가 산업이 되었습니다. 중립국 깃발은 위장 수단이 되었죠. 해안 도시들은 살아남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봉쇄령은 동맹국들의 피를 빨아먹고 분노를 키웠습니다. 반면 영국은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 상업 경로를 바꾸고 금융을 혁신하며 적응해 나갔죠. 한때 붐볐던 항구는 침묵에 잠겼고 물가는 엉뚱한 곳에서 왜곡되었습니다. 적을 질식시키려던 무기가 아군에게 상처를 입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나폴레옹의 행정적 탁월함을 존경하는 모든 현대 지도자들을 위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강압은 정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경제학을 대체할 수는 없다. 대륙 전체가 일부러 무기한으로 가난하게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장은 균열을 찾아내고 국가는 그 균열을 막기 위해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예방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수록 시스템은 더 취약해집니다. 한동안은 승리가 이 긴장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는 1년치 비용을 벌어주었고 바그람 전투는 또 1년을 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산술은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순간은 눈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1812년의 러시아 원정은 단순한 군사적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차대조표 킬러였습니다. 잃어버린 병사들은 군복과 머스킷 소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화국의 가장 비싼 비용 항목, 즉 훈련된 인적 자본이었습니다. 눈더미 속말의 시체는 비극이 아니라 재무부가 10년 동안 먹여 살려온 기동력의 붕괴였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미리 배치해둔 보급품은 후퇴하면서 불태워졌습니다. 수익 모델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습니다. 전선이 전선의 비용을 대는 대신 중앙이 얼음이 파괴한 것을 재건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해야 했습니다. 한때 앞다투어 어음을 할인해주던 채권자들은 이제 주저했습니다. 아무리 잘 관리된 재무부라도 어떤 세법이 공급하는 것보다 더 빨리 먹어치우는 전쟁의 자금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가 구축한 구조물은 그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814년 파리가 함락되고 황제가 추방되었을 때 프랑스 은행은 남았습니다. 제르미날 프랑은 건재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계속 숫자를 셌습니다. 세금 징수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구역을 돌았습니다. 프랑스는 금융의 척추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폴레옹의 더 깊은 유산이며 우리가 여전히 그의 그림자 아래 사는 이유입니다. 그는 단지 유럽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한 국가를 표준화했습니다.
그는 법, 돈, 행정이 그것을 조립한 사람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강력한 국가 엔진으로 융합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의 시대는 현대 시대를 위한 매뉴얼처럼 읽힙니다. 민간 주주와 공공 목표를 가진 중앙은행,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물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통화, 광범위하고 예측 가능하며 국가가 직접 징수하도록 설계된 세금 시스템, 후원자가 아닌 전문가가 운영하는 재무부, 그리고 아무리 훌륭하게 수행되더라도 전쟁은 결국 금융사업이며 돈을 버는 평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강자조차 파산시킬 수 있다는 냉정한 인식까지.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면 그 승리 속에 구워진 경고를 놓치게 됩니다. 배상금, 징발, 약탈과 같은 지속적인 외부 수익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오늘날 성장으로 정당화되는 적자 재정과 매우 유사한 숨겨진 위험을 공유합니다. 그것들은 국가가 승리나 성장 모멘텀이 제공하는 것에 중독되도록 만듭니다. 더 큰 군대, 더 큰 관료제, 더 웅장한 프로그램 같은 고정 비용을 정상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죠. 그러다 겨울, 전쟁, 경기 침체 같은 충격이 닥칩니다. 그러면 국가는 그 화려함 아래 있던 현금 엔진이 더 이상 그 부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정부들은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과거와 운율을 맞추는 도구에 손을 댑니다. 공격적인 화폐 발행, 긴급 차입, 그리고 신뢰가 나머지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조용한 희망. 때로는 성공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사는 바로 그 선택들의 기록 장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역사 이야기 넘어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첫째, 금융교육은 취미가 아니라 시민의 의무입니다. 통화 신뢰도가 어떻게 차입 비용을 낮추는지 이해한다면 중앙은행의 발표를 들을 때 단어 너머의 결과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세무행정이 어떻게 경제지도를 그리는지 이해한다면 개혁이라는 말이 언제 불투명성을 위한 암호인지 간파할 수 있습니다. 법이 신용의 골격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갑작스러운 규칙 변경이 왜 자본을 겁먹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제사는 낡은 연도에 대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을 인식하는 매뉴얼입니다. 권력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며 그것이 이동할 때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설명서죠. 둘째, 진정한 부는 상승하는 차트 그 이상입니다. 나폴레옹의 이야기는 지속 가능한 번영이 구조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돈, 이해할 수 있는 세금, 믿을 수 있는 법원, 감사할 수 있는 회계. 이 요소들은 화려한 퍼레이드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혁명기의 종이 기적, 대륙이 봉쇄령에 복종하기 위해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환상, 승리가 영원한 수익원이라는 믿음 같은 환상은 모두 스트레스 아래서 깨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국가보다 작지만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통제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수요가 있는 기술, 그리고 돈이 풀릴 때뿐만 아니라 긴축될 때도 말이 되는 자산 위에 재정을 구축하십시오. 투기는 축제를 채우지만 구조는 겨울을 버티게 합니다. 갓생을 살고 파이어족을 꿈꾼다면 화려한 수익률 이전에 자신만의 견고한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돈과 권력은 여전히 결혼한 상태입니다. 나폴레옹은 동전과 포탄이 같은 주인, 즉 정책에 봉사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계획에 봉사할 때 그 계획은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계획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무시할 때 산은 다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경제 제재는 은행 시스템을 전쟁터로 바꿉니다. 금리 변동은 어느 나라가 숨을 쉴지, 어느 나라가 헐떡일지를 결정합니다. 한번 잃어버린 통화 신뢰도는 법령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를 기억하는 통치자는 살아남고 잊어버리는 통치자는 경고의 대상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직할 가치가 있는 이미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지도 옆에 펼쳐진 회계장부. 나폴레옹은 평생이 두 가지와 함께했습니다. 장부의 숫자와 지도의 등고선이 일치했을 때 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양피지 위의 선이 장부의 선을 무시했을 때 패배는 이미 행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는 당신을 똑같은 방식으로 뭉개버릴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드렸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역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야 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